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 그리고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더 높아지는 깡통 전세가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 하반기 역전세 가구는 58%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전세난으로 인한 문제점, 경제 시사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교육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에서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9억 나가는 게 지금 뭐 6억 정도까지 나오는 것도 3억에 떨어진 거죠. 7억 되었으면은 5억 중반? 최고가 대비 3억 5천 내렸다가 1억 회복됐어요. 역전세.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전세난. 강남 서초 송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의 아파트 역시 2년 전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에 임대인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애 임차인이 말이에요. 역전세난에 빠진 대한민국,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4억의 전세 들었는데 시세가 떨어져서 3억 5천이다. 이게 이제 역전세고, 역전세는 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기는 반면 4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는데 집값은 2억으로 된 거지. 떨어진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싼 집, 그 깡통인 거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평균 반환 금액은 1억 원에 달합니다. 5억 3천에 계약하셨던 거를요 3억에 계약을 했어요. 완전히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야죠. 대출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이 부동산 있는 걸로 해서 어머님 명의로 해갖고 빌린 거죠. 단기적으로 7.3%짜리 얻었어요. 한 230, 40만 원 돈 내고 있죠. 지금 이자도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 뭐 저희 뭐 집 있는 것도 죄가 아닌데 강남 부자들이야 뭐 현금 있으면 현금 빼주지만 저희들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 급여생활자 같은 경우는 전세가 나가야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냥 대출 받아서도 빼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월세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서 12억의 전세 있는데 10억으로 이제 재계약을 했으면 2억이 남잖아요. 그럼 2억을 빼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면 2억에 대한 이자를 그 임차인한테 오히려 반대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금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파시는 분도 계세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임대인들은 최후의 방법까지 쓰기도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거 뭐 다 팔고 대출 이만큼 사채 땡겨오고 해가지고 17.9%짜리. 제일 목표가 뭐냐면 보증금을 제가 돌려주는 게 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셋값으로 한정해도 2년 전보다 약 1억 원 정도 하락한 상황. 그런데 대체 왜 대한민국이 역전세난 위기에 빠진 걸까? 저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2020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2020년 당시 정부는 전셋값의 안정화를 위해 한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면서 만든 임대차 3법인데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그 기울기를 변화시킨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점을 찍은 후 1년 만에 전셋값이 폭락했고 고금리 이자 부담에 전세 수요까지 줄어들기 시작했죠.
금리가 갑자기 2배로 올랐잖아요. 네네. 이자를 제가 감당이 힘들어서 그냥 만기 되면 바로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6월 달에 얘기를 한 거죠. 네. 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전세금을 빼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거기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네, 점유권을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허그의 그 대입연재 금액이 월별로 지금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실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상황. 왜 이런 걸까요? 임대인 중에 상당수 분들이 내가 새 임차인을 얻어야지 돈을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전세금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 공짜 돈 아니다. 나중에 다 끼어내야 될 돈이다. 그러니 신중하게 투자해라. 잘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의식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죠? 돈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고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법을 두고 피해자들은 핵심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죠.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거는 그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거죠. 내 집을 그 집을 사겠다거나 그 집에서 뭐 더 오래 거주하겠다 이런 게 그분들의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하는 정책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시고 3월달에 만기여가지고 그 전에 저도 집을 내놨는데 계속 이렇게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허그에다가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았던 건 거죠. 그랬는데 허그에서 방법은 너가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해드렸어요. 세입자한테요? 네. 어제 계약서를 썼어요. 이 기가 막힌 이런 저는 지금 뺏긴 거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임차인은 이거 사고 싶지도 않은데 임대인을 고소고발하기 싫으니까 이 집을 자기가 취득록세까지 내가면서 이 집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세 반환에 한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또 하나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60%고 40%가 그냥 나오질 않아요. 일단 연봉 2억 정도 돼야 나오려나? 소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현행 DSR 40%에 해당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나오는데요. 즉, 규제를 완화해도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DSR이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빌릴 때 갚을 수 있는 능력, 즉 자기가 소득에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정하는 것을 우리가 DSR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신 교수 나도 지금 내가 DSR 얼마에 해당됐는지도 그 계산을 못할 정도로 그게 복잡해요. 그 계산법을 정부에서 내려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그전에는 뭐 DTI가 있었고, 그 다음에 DTI가 이제 DSR로 바뀌었고, DSR이 바뀐 이후에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그때마다 DSR이 계속해서 복잡해졌어요. 그럼 지금 그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혹시 은행에는 아직 전달된 게 없는 건가요?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대책이라는 게 좀 국민들이 좀 머리에 좀 안 아프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세 가격 떨어진 것에 일정 비율. 그래서 1억 이하면 예를 들면 60%, 1억에서 2억이면 뭐 50% 낮춰가지고 저는 돈을 빌리게 해줘야 된다. 임시 방편에 불과한 정책들로는 역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2014년 부산광역시의 한 주택.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계십니까? 여보, 빨리 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여고생. 손목에는 배인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 불과 10대 어린 나이였던 그녀가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담임이 신고를 했고 와번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손목에 베인 상처가 있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출혈이 아니었고 토사물이 호흡기를 막고 있었던 상황. 도대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뭘까? 부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마약인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마약이 연루된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는 없는 상황. 피해자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불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마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 우선 급한 불은 껐는데 한시라도 빨리 수술 받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수를 서더라도 수술비 꼭 마련할게요. 대학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지만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된 거죠. 한순간 유일한 가족을 잃은 할머니. 할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손녀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애가? 늘 남을 먼저 배려한 아이였다는 손녀. 하지만 곧 기이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예. 피해자 할머니 병원비 납부는 다 됐나요? 며칠 전에 그 학생이 완납했어요.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 하더라고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한 번에 완납한 피해자. 문제는 대체 거액의 수술비를 어디에서 마련했느냐는 점이었죠. 사망 추정 시각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네, 경찰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경찰이죠.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끊겨버린 신고 전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끊어버린 인물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결과 그저 장소 그리고 시각만이 적힌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경찰. 메시지에 적힌 장소의 CCTV 확인 결과 인적이 드문 장소를 향한 피해자가 이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물건을 은밀히 숨기는 광경이 목격됐는데요. 뒤이어 정체불명의 남성이 피해자가 숨긴 물건을 챙기는 것이 확인됩니다. 마약을 숨겨둔 뒤에 장소를 일러주는 던지기 거래 수법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벼랑간 큰 돈을 마련했던 방법이 다름 아닌 마약 거래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의 학교 재학생 탐문 결과 의미심장한 진술이 이 학생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특이사항 없었나요?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최근에 행실이 안 좋은 친구랑 어울리고 다녔어요. 금품 갈취와 학교 폭력을 반복해온 문제 학생과 가까워졌다는 피해자. 가난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물쓰고 다니듯 했다는 문제 학생. 하지만 뭔가 미심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야, 우리 절친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서운하면 이러겠니.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연락 진짜 잘 받을게. 그럼 나 오늘 너네 집 가도 돼? 오늘? 안 돼? 아니. 괜찮아. 수업이 끝나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시피 학교를 나섰다는 문제 학생. 피해자의 사망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피해자 사망일에 함께 집에 간 동급생.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사건 발생일에 함께 귀가했다고 하던데 그날도 그 친구 집 갔었어요? 친구네 집 좀 놀러 간 게 조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몇 시간 좀 놀다가 나왔어요, 금방. 그때까지 멀쩡히 살아 있었고요. 하지만 동급생의 말을 뒷받침해줄 알리바이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또 다른 단서는 피해자, 동급생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한 정체불명의 또래 남성이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대체 누구인 걸까? 사진 속 이 남성 아세요? 이 친구 2년 전에 퇴학당했던 아이예요. 퇴학이요? 동급생들한테 마약을 팔았거든요. 알지? 혹시 일 꼬이면 너나 모르는 거야. 약 2년 전에 퇴학을 당했다는 문제의 남성. 퇴학 사유는 바로 학교 내 마약 판매였죠. 그 때문에 당시 소년보호 10호 처분을 받았고 최근 감호가 종료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냐?
오빠는 얼굴이 더 좋아졌네. 나 나가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바로 다시 시작하자고? 마약을 학교에 끌어들여서 퇴학을 당했다는 이 남성은 충격적이게도 문제 학생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피해자의 절실함을 눈여겨본 두 사람. 할머니 병원비 마련해야 된다며.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병원비 마련하게 해줄게. 마약 보관 및 배달을 해준다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마약 거래에 연루시켰던 겁니다. 퇴학생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의 돈까지 발견돼 수상함이 더욱 짙어진 상황. 자신이 퇴학당한 학교 학생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퇴학생. 마약에 연루돼 사망한 채 발견된 피해자. 퇴학생과 관련이 있는 걸까? 이 학생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 친구 죽은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예? 당신 계좌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1억이라는 큰 돈이 있던데 이거 마약 판매 대금 아니에요? 손 뗀 지가 언젠데 생사람을 잡으세요. 저 이제 그 일 안 해요. 손 뗀 지 오래됐다며 끝까지 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퇴학생. 경찰은 동급생과 퇴학생의 모발을 채취해 정밀 감식에 돌입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것과 똑같은 성분의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두 사람 모발에서 마약 성분 검출됐습니다. 그래요. 뭐 증거까지 다 나온 마당에 부인하진 않을게요. 근데요, 그애 죽은 거는 진짜 전 모르는 일이에요. 혹시 걔 아니야?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 죽은 친구랑 멀어진 애가 하나 있었어요. 본래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모종의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멀어졌다는 한 학생. 그 가운데에는 마약이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 어때? 해볼래? 야, 하지 마. 친구가 아니라 엄마네, 엄마. 그래, 하지 마.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러다 큰일 난다? 줘. 내가 알아서 할게. 미성년자들한테까지 마약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적발률만 작년 대비 무려 116.3% 증가했습니다. 학교 안까지 파고든 마약의 유혹. 끝내 그 덫에 걸려든 피해자의 친구는 중독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뒤로 완전히 중독이 돼서 맨날 죽은 애 찾아가서 약 달라고 난리. 무슨 일이야? 너 지금 그거 있지? 나 조금만 줘봐. 정신 좀 차려. 네 꼴을 좀 봐. 어디다 감췄어? 마약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다그쳐 크게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는 진술. 강제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됐지만 금단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입원과 퇴원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죠. 약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끊었어요. 이거 뭡니까? 놓으세요. 또 약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결국 살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를 왜 죽이겠어요? 전학간 이후로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친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그 진실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사망 추정 시각 직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가 비명과 함께 끊어진 신고 녹취본이었습니다. 녹취본을 거듭 청취하던 형사.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속삭이는 신락 같은 목소리를 포착해낸 겁니다. 바로 범인의 목소리로 추정됐습니다. 아무리 목소리 톤을 바꾼다거나 억양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구강 구조 내에서 발생되는 공명음의 패턴들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유의 문양을 보고 화자를 식별하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신락 같은 범인의 음성을 증폭해 마침내 선명하게 보고내는 경찰.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야, 막아. 뭐야, 뺏어! 마약 거래에 이은 살인까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피해자 신고 음성 뒤에 당신들 목소리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냥 경찰에 신고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오빠 왔어? 야, 배달 하나 가자. 나 이제 그만둘래. 누구 마음대로 그만둬. 내 집에서 나가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디 한번 해봐. 경찰이죠.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즉시 휴대전화를 빼앗은 도파민. 야, 은희를 원수로 갚으려 그래? 왜 그래? 나 좋은 생각 있어. 뭔데? 다시는 신고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여했습니다. 급성 중독 반응을 보인 피해자가 구토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자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겁니다. 한순간 쾌락의 대가 인생이었습니다. 끊어진 선로를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이어진 폭주가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해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건데요.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다른 원인이 지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식지 않는 사교육 열풍, 주요 과목부터 과탐, 사탐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지출되는 걸까요? 한 달에 한 200에서 300만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학기 컨설팅 비용이 800이 들어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늘어난 사교육 의존도 역대 최고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약 26조 원을 기록하며 매년 상승 중인데요. 에듀푸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가계에 부채가 있으면서도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없다.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30-40%가 에듀푸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베베 꼬우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건 킬러 문항 배제. 킬러 문항은 무슨 의미일까요?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고 난이도 높다고 생각하는 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고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상위권의 경쟁력 치열한 그런 대학을 가려면은 초고난도 문항을 풀어야 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용도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일부 학생을 위한 문제지만 변별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애도 너무 혼란스럽고 저는 더 혼란스럽고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우왕좌왕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이제 남은 게 9월이랑 수능밖에 없어서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여기서 수시로 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어요. 수능을 5개월 남긴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방침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요. 나머지 문제 안 틀리게 하려고. 다녀야죠. 계속 다녀야 되는데 또 정책이 또 바뀌거나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뭐가 또 있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이제. 학원에서 킬러를 많이 연습시키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 준킬러로 되면은 거기서 또 연습 덜 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준킬러도 엄청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준킬러를 맞추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 그건 그거대로 사교육이 강화되는. 자,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과열될 것 같다고 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학원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학원의 입장에선 그거예요.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 킬러 문항이 아닌 준킬러를 확실하게 잡자 이러면서 그런 문항들을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또다시 뭔가 커리큘럼을 만드시겠죠. 자, 이런 정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학원가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킬러 없어지면 준킬러가 늘어난다는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등급이 다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면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이제 실수 차이로 진짜 한 끗 차이로 이제 갈릴 거기 때문에 재수, 삼수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어제 교육부 장관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과감하게 이제 제거한다는 그 방향이 소위 말하는 물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의문을 표출했는데요. 킬러문항을 없애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표를 하기는 했으나 그 말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고요. 킬러문항이 없어진다? 어쨌든 수능을 치르는 것은 똑같고 결국 아이들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 또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 내신 대비하려고 다니는 느낌이라.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내신 비중이 90% 정도예요. 애들이 내신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사교육 절감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멈추지 않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육부는 27일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측됐죠.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중부 내륙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요즘처럼 목덜미에 땀이 배어날 땐 사실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계절을 잊게 하는 이것 바로 에어컨이죠. 심각한 경우에서는 폐렴을 일으키거나 출혈을 일으킨다거나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든가 2차적인 어떤 건강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담비 같은 존재인 에어컨이 어쩌다 이런 소문에 휩싸인 걸까요? 때가 때이니만큼 그 진상을 신속하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6, 7, 8월 더 더워질 일만 남았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죠. 곰팡이 같은 냄새 같기도 하고 좀 신내도 나고 제가 청소를 안 하고 틀었더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악취가 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원인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에어컨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 업체에 냄새의 근원을 물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손수분해해서 그 주범을 속 시원히 공개하겠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 에어컨의 주된 성능을 발휘하는 이 냉각판의 오염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식혀서 차게 하는 판이라면 공기 온도를 낮추는 냉방 장치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도대체 어쩌다 악취를 발산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는 걸까요? 냉매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로의 현상이 조금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이 사이사이에 뭐 쉽게 말해서 뭐 곰팡이나 이물질 뭐 이런 오염도가 생기기도 하고 에어컨이 세균과 곰팡이에 이렇게까지 오염이 됐다면 냄새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만약 이 상태로 에어컨을 켜둘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다거나 천식이 심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심각한 경우에서는 이제 폐에 침범하는 이제 폐렴을 일으키거나 출혈을 일으킨다거나 발열 반응이 있다든가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든가 이러한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네요. 즉 오염도가 단순히 냄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없애는 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레몬이나 밀감에 들어있다고 알려진 구연산입니다. 업체를 제가 매번 부를 수도 없고 또 이거 청소를 또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그냥 구연산이랑 물 섞어서 그냥 닦아주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고요. 구연산이 1이고 물이 한 10 정도? 구연산과 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에어컨 세정제로 쓰는 거죠. 실제 천연 세정제로 불리며 구연산의 효과는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 이건 어떠세요? 한 에어컨 제조업체도 구연산을 공공연히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균과 곰팡이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구연산 자체가 그런 미생물이나 곰팡이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조해서 세정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소문처럼 구연산과 물의 비율을 10대 1로 맞춘 뒤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는 1.29. 식초의 산성도와 약간 차이가 있죠.
미리 배양해둔 세균에 이를 뿌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일했던 세균의 수가 구연산을 뿌린 뒤 정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라도 구연산물을 뿌려야 하는 거 아닌지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연산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분명 세균의 수도 감소했는데 어째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살균보다는 정균,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더 이상 안 자라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단기간에는 어떤 미생물의 증식을 저해한다던가 곰팡이의 성장을 저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일시적인 거고. 불과 4시간 만에 세균의 수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이오필름, 그러니까 생물막을 형성하기도 하거든요. 그 생물막 자체는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미생물을 보호하는 막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그 미생물을 죽이기 위한 물질을 뿌리더라도 그 생물막이 보호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연산만으로 세균을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고농도로 뿌렸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호흡기에 노출하는 거는 화학물에 의한 기도나 폐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연산 같은 산성 물질을 자칫 식도가 아닌 폐로 흡입할 경우 그 위험성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각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만약 이미 사용했다면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뭐 락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베이킹 소다로 뭐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너무 강한 세제들의 경우에는 냉각판 부식 우려가 있고 락스와 베이킹 소다처럼 물리적 손상을 유발하는 것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각판이 두 겹으로 돼 있고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겉에서 뿌린다고 여기까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냄새는 없어질 수 일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는 없애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면 냄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쾌적하게 사용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에어컨 안에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용 직후 충분한 건조와 정기적인 필터 청소는 기본.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부터 준비했는데요. 배우 박서준 씨의 열애설이 지금 화제죠. 네, 그렇습니다. 박서준 씨는 어제 있었던 영화 행사에서 열애설에 대한 심경을 직접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화요일 배우 박서준 씨와 유튜버이자 가수 수스의 열애설이 보도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배우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영화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박서준 씨, 열애설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관심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생활을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크게 부담을 느끼는 편이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을 내놓은 박서준 씨. 과거 몇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적은 있지만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열애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박서준 씨의 열애설 상대는 15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수스입니다.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배우로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청량한 음색으로 다양한 팝송과 케이팝 커버 영상을 올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열애설 이후 누리꾼들은 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명품 브랜드의 한 디자이너가 올린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블랙핑크 제니와 두 사람의 친분 역시 열애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로 자리 잡은 만큼 해외 언론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열애설로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박서준 씨는 올 여름 개봉작을 비롯해 가을에는 마블 영화 개봉까지 국내 다양한 작품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공연이 끝난 후 연예인 특혜와 시야 제한석 논란이 제기되며 대중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콘서트에는 10만 명의 관객이 찾았는데요. 엄청나네요. 보고 싶어요. 네, 브루노 마스는 다수의 노래가 한국에서도 히트하며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대거 공연장을 찾아 팬심을 드러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공연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거의 보상 공연 심리 차원에서 여러와 같은 팬심이 폭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상응해서 좀 초대권 문화까지 같이 좀 원활하게 했다고 하면은 더욱더 공연이 빛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예매 당시부터 티켓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일찌감치 매진된 표는 고액의 암표까지 등장했고요. 또 부정거래 티켓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구하기 힘들었던 공연에 무대 앞자리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리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 공연 주최 측은 연예인 특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초대권은 신용카드 최고 등급 회원에게 제공됐다고 하는데요. 또 공연 당사자인 아티스트와 공연 기획사가 일부 초대권과 우선 예매권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초대권 자체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남발되면은 공연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특히 음악 소비나 향유를 잘못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달라진 관객들의 의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권이 이제 발행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과 또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소통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연예인에게 좋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관객에겐 시야 제한석을 판매한 게 아니냐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한 관객은 시야 제한석도 아닌 자리였지만 벽 때문에 무대가 보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주최 측은 현장 확인을 한 뒤 바로 관객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환불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관객은 구조물에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음향도 잘 들리지 않았다는 등 공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반대로 주최 측에서 티켓 판매 당시 시야 제한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야 제한석이라고 고지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뭐 환불 불가능하다라고까지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매한 거는 어느 정도 좀 그 예매자가 승인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거라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공연 주최 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SNS를 통해 앞으로 넓은 영역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음악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노래를 세상에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음악인을 지킵니다. 음악을 지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북 영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 요즘 이것의 등장으로 조용했던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악어. 악어요? 악어요, 악어. 하천에 악어가 나타났다고요? 실제로 하천 주변에는 악어를 조심하라는 경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악어 포획을 위해 계속 수색 중이라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온 날은 8일째입니다. 관광객들도 다니고 주민들도 생활하다 보니 안전이 걱정됩니다. 우리의 야생 동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수거를 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숨은 건지 도통 발견되지 않는 악어. 목격자를 만나 그 실체를 물어봤습니다. He swim 5 meters away. Start here to the tall grass.
혹시 이 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과 헷갈린 건 아닐까요? Philippines have so many lizards and crocodile also small crocodile 1.5 meters, colors black, long tail, hair, no hair. 외국의 늪지나 큰 강가에 사는 악어가 왜 국내 하천에 있는 거죠? 자생악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제 그거죠. 누군가가 그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두 가지 가능성인데 뭐 실수로 유기를 했거나 다시 놓쳤거나 아니면 이제 고의로 방기를 했거나 이런 건데 또 다른 하천, 악어로 있는 포식자가 나타났답니다. 무게도 크기도 상당해 보이는 데다 이만한 게 없어요. 자연산이야 이거 그냥. 이 이름도 범상치 않은 이것. 늑대 거북이라는 친구예요. 늑대 거북을 살펴보기 위해 키우고 있다는 동물원을 방문해봤습니다. 송곳 같은 발톱에 날카로운 턱이 눈에 띄는데요. 사연이 있다고요. 유기된 거죠.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데려왔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버려지게 된 거죠. 거북이다 거북이. 나 봤어. 우와. 무서웠어. 지금 너무 무서웠어. 늑대 거북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거의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들어온 개체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한두 마리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수천 마리는 아마 방생이 됐지 않았을까. 국내 생태계에 있을 시 포식자가 된다는데요. 입을 벌리죠. 예. 다른 동물 같은 경우 이제 큰 동물이 가면 도망가지만 얘는 쫓아와서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성이 상당해요. 성질이 매우 사납고 눈앞에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물어버린다고 합니다. 턱 힘이 도사견과 비슷하다고 하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 손가락 정도는 잘릴 수도 있겠죠. 예,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살점이 그냥 툭 떨어지겠고. 또한 포식성도 강해 소형 포유류까지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상처가 그냥 한 입에 들어가 보이죠. 다 자랐을 때는 한 3, 4kg를 먹는다고 봐야죠. 천적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퍼지면은 좀 그 최상의 포식자로 이제 계속 숫자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 수생태계 전반적으로 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무는 힘이 강해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 10월 28일에 그 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이 됐고요. 국내 생태계 교란종이 늘고 있는데요. 외래종 수입이 는 만큼 유기한 동물도 많다고 추정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자기가 직접 케어하던 동물에 대해서 밖으로 허가 없이 또 신고 없이 방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려도 되겠지 않은 안일한 생각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치료비, 밀린 공과금, 생활비까지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하는 건 어린 가족 돌봄 청년들에겐 너무 가혹한 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녀가 있습니다. 17살 은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과제빵사를 꿈꾸고 있는 정은채라고 합니다. 할머니랑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아프셨던 것 같아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은채. 은채야. 은채 왔어요. 왔어. 이곳에서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은채. 그런데 집안 곳곳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맞죠? 아픈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었죠. 아빠요. 아빠가 저 안에 계세요? 네. 무혈성 괴사증으로 인한 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많이 불편한 아버지.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을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할머니 역시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은채의 도움 없인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는 할머니.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할머니 곁을 지킨다고요. 할머니와 함께 쓰는 방 한 구석. 이 작은 공간이 은채의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도 유명해지고 싶지만 국외에서도 유명한 제가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제빵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도 관련 학과로 진학했답니다. 그러나 은채가 몸담고 있는 현실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한번 앉아보지도 못한 채 밀린 집안일부터 해치웁니다. 서둘러 찌개를 안 치고 한술 뜨지도 못한 채 또 어디론가 향하는 은채. 안녕하세요. 벌써 1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이곳.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5시 반부터 10시요. 집안의 가장인 은채가 일을 하지 않으면 세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은채는 쉴 수가 없습니다. 밤늦도록 일에 시달리는 은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보는 걸까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장학금 신청서 쓰고 있었어요. 장학금 신청서? 네. 받으면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저요? 학원비랑 재료비랑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은 나이. 하지만 은채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머니 뼈가 너무 약해서 그거 좀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뼈가 약한 할머니를 위해 매일 밤 직접 주사를 놓아드리는데요. 은채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학원도 다니고 싶고 뭔가 주말마다 애들이랑 노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집안일이랑 알바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단오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워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상들은 단오에 몸을 보양하고 나쁜 기운을 내쫓는다는 뜻으로 떡이라든지 화채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단오를 맞아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여름철 기력 보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